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로보틱스에서 제품 기획 그리고 제품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관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저희 오늘 내용은 이 시뮬레이션의 원리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자 하냐면 처음에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 다양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각각이 어떠한 밸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것들을 이제 묶어보면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이 시뮬레이션이 소프트웨어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지식을 한번 좀 리마인드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처음에 배우는 수학 내용들이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율주행 분야로 넘어가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자율주행차의 개발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는 향후에 관련된 과제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제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제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이제 석사까지만 하고 저는 그러고 이제 회사로 도망쳤습니다. 박사까지 하기에는 너무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석사 때 주로 이제 연구했던 거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그리고 디스크릿 옵티미제이션 문제들을 좀 풀어봤었고요. 이제 세트레가이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제어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세트레가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공위성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고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인공위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리셨던 분들이 창업한 회사거든요. 지금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로 했던 일은 인공위성이 이제 로켓에 실려가지고 우주로 날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날아갔는데 뭔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큰일이죠. 이거 뭐 어떻게 회수해가지고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주로 날려보내기 전에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들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라는 게 제품을 만드는 것만큼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주 많은 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운이 좋게도 참여하게 됐던 일이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들을 이 인공위성 시스템의 테스트에 도입을 해서 전체적인 테스트 효율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어떤 엔지니어링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역할들을 그런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테스트 솔루션이 잘 되어 있으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뭘 만들었을 때 결국은 뭔가 잘 안 되는 걸 잘 되게까지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든 게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누군가가 빨리빨리 체크를 해줘야 빨리 계속 알고리즘이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 소프트웨어 또는 테스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런 솔루션이나 제품이 잘 없는 시장에서 테스트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비즈니스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제가 자율주행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시뮬레이터 또는 테스트 솔루션이 없어서 항상 실차로 실험하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율주행 분야에서 비슷한 거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모라이라는 회사를 이제 연구실에 있던 그 두 분과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모라이에서 이제 CPO로 제품 총괄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그 이후에는 스트라드비전, 서울로보틱스 둘 다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서 또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품 기획들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이에서 그래서 모라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 시뮬레이터를 공급하는 회사이고요. 제가 여기서 경험하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모라이에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은 핵심 기술 개발팀을 제가 리드를 했었고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쓰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이제 시뮬레이터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능들,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외 활동 뭐 하나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오토웨어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제 시뮬레이션 워킹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코체어로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예제들이 제가 개발한 어떤 핵심 기술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 이제 3D 모델로 이제 바로 자동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테스트를 여기서 수행해야 되는 테스트를 이제 요 시뮬레이션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데 원래는 이런 맵을 만드는 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다 수작업으로 원래는 해왔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리는 작업들인데 이제 뭐 저희 그리고 이 코어 기술 개발팀이 개발한 기술들 덕분에 이런 부분들을 이런 맵을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일주일 이내로 이제 다 줄여가지고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어, 이제는 요 어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이 시장에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가구 배치가 있습니다. 요 오늘의 집이라는 거 써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자취를 이제 하다 보면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시는 이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작업실을 하나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직접 작업실 꾸밀 때 가구 배치 어떻게 할지 고민이 돼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좁았거든요. 제가 계약할 때는 안 좁다 넓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건을 놓아보니까 좁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놓아야 제일 좋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 시뮬레이터로 여기저기 막 배치를 해보고 나름대로 최적의 배치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이 작업실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를 이제 저는 시뮬레이터로 잘 풀고 있죠. 그리고 요즘 그 F1 더 무비 덕분에 레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심레이싱, 이 레이스를 직접 도로에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이 초보가 이런 빠른 차들을 레이스 트랙에서 mon다는 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게임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이제 심레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하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나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정교하거든요. 지금 이게 게임 화면이에요. 이게 모니터 밖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냥 대충 보면은 이게 진짜 도로에서 찍은 건지 아니면 게임하는 걸 찍은 건지를 네, 알기가 어려울 정도,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정교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비슷하게 또 파일럿 트레이닝을 하는데도 시뮬레이터가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서 파일럿 분들께서 이 어떤 새로운 항공기가 나왔을 때 또는 정식 파일럿으로 실제 항공기를 운전하기 전에 예를 들면 여기 이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이 콕핏 시뮬레이터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륙하기 전에 수행해야 되는 절차들을 다 해보고 착륙하기 전에도 어떤 절차 수행해야 되는지 여기 계기들을 다 만져가면서 그걸 익히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공중에서 뭐 문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되게 복잡한 책들을 보면서 뭘 건드려야 되지, 뭘 건드려야 되지 그런 프로토콜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 시뮬레이터 내에서 다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항공기가 나오면 그 새로운 항공기의 또 계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공급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터를 또는 시뮬레이션을 이제 사람의 학습이나 훈련에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마지막 예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CFD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이고요. 어,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 유체, 공기나 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문제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이런 터빈 같은 거 이런 걸 설계를 할 때 다 공기나 물 이런 걸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야 원하는 대로 이게 좋은 성능이 되는 뭐 이게 예를 들어 저희가 프론트 윙을 디자인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설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이런 터빈 같은 거 설계를 할 때 다 만들어 보고 다 시험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CFD라는 솔루션들을 활용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터들이 있죠. 이제 근데 그 시뮬레이터들이 공통적으로 수행해 주는 것들은 이제 제품의 설계나 의사 결정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비용을 아껴주기도 하고 시간도 아껴주고요. 그리고 뭐 학습이나 훈련도 도와주게 되는데 특히
안전, 이제 뭔가 그냥 실제 환경에서 어떤 시험들을 해보기에는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시뮬레이션 아주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를 또는 시뮬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아까 얘기했던 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볼게요. 결국 저희가 뭐 아까 가구 배치, 뭐 그다음에 심레이싱, 그다음에 뭐 차량의 이 공격학적인 특성을 잘 고려한 뭐 어떤 바디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하는 게 요거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해보고 결과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가구 배치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동선이 어떻게 될지를 이 실제 공간에다가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상의 공간에다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싱의 경우도 예를 들면 제가 뭐 브레이크를 이제 처음에 엄청 세게 밟았다가 뗄 때는 살짝 떼는 그런 기술을 만약에 좀 익히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조작을 했을 때 정말 이 차량이 레이스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그전에 달리던 것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상의 환경에서 보는 거죠. 결국 가상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자, 여기서 문제를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ime Independent Problem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Static Simulation이라고 불러요. 가구 배치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구들을 배치를 막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가구 배치가 바뀌지 않죠. 가구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내에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간단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는 좀 별개로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면 비교적 쉽게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상상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내용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어떤 환경 내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 시간이 흐를 때 이 물리 시스템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이스 할 때 아까 시뮬레이션 예시로 돌아가면 차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고 속도가 바뀌고 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을 다시 조금 더 쪼개서 한번 볼게요. 타임 디펜던트 프로블럼은 애널리틱 솔루션이 있는 문제, 없는 문제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애널리틱 솔루션이 그러면 뭘까요? 이거 아마 이거 대학 학부 2학년 때 보통 배우는 건데 이거 예시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정말 정말 쉬운 거예요. 이거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는 거죠. 100km로 지금 차량이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차량이 일정한 감속도로 제동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지거리가 35m 이내가 되려면 감속도의 최소값은 얼마인가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고성능 차량 개발하면서 아주 초기 단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지거리 35m 이내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냐면 예를 들면 경쟁사 차종이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정지거리가 36m, 37m 이렇게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은 경쟁력 있는 차량을 만들려고 하면 정지거리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차량은 35m 이내는 돼야 돼 라는 거를 이제 경쟁사를 보면서 정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것들이 안전 규정 같은 거에 의해서 그런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감속도를 우선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감속도를 계산을 하면 이거 바탕으로 그럼 브레이크가 줘야 되는 힘은 얼마나 되고 또 역으로 막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저희가 등가속도 운동이잖아요. 등가속도 운동이고 거리에 대한 거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V0, 초기 속도이고 이 V가 나중 속도예요. 그래서 여기 A, 가속도, 그리고 S가 그동안에 이동하는 거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 A에 대해서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V0가 지금 100km per hour를 미터 per sec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가속도 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1G를 살짝 넣죠. 자, 다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그냥 연필만 가지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가 수식을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차량이 주행 중인데 공기 저항만 받으면서 감속한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공기 저항의 경우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또 간단하게 속도에 비례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거는 시속 100km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이제 시속 10km 될 때까지 속도가 어떤 식으로 감소할 거냐라는 거를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수식을 하나 세워봐야 되는데 그 수식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수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다시 볼게요. 이 dvdt가 가속도죠, 가속도. 그리고 ma니까 이게 힘이에요, 힘. 왼쪽 변이 힘이고 오른쪽이 그 힘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어떤 상수, 비례 상수가 있는 거고 속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까 저희가 공기 저항이 속도에 비례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어떤 그 가버닝 이퀘이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시간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 V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거든요. 그렇죠?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니까 VT를 저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요거 V 여기로 옮기고 T를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저희 적분할 수 있어요. 이거 학부 때 배우는 거죠. 여기 적분 이렇게 때려주면 ln vt가 되고 여기 이제 t가 하나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 상수 하나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상수는 저희가 ln v 제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거 t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건데 요거 ln 로그니까 다시 나누기로 쓰고 그 다음에 로그니까 익스포넨셜로 빼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슉슉슉 이렇게 막 해주면은 요 VT에 대해서 저희가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closed form equation이라고 불렀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을 저희가 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t 속도 저희가 궁금해하는 게 이제 10km per hour니까 10km per hour가 나올 때까지 네, 여기 t를 그냥 계속 증가시켜 보면서 그냥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것도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냥 이 수식을 이렇게 적분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감각 그리고 연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수식을 예쁘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애널리틱 솔루션이 있는 문제의 예시입니다. 자, 그런데 제 문제는 저희가 실제 리얼월드에서 보는 문제들은 거의 애널리틱 솔루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애널리틱 솔루션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누군가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비선형적인 인터랙션을 한다거나 또는 디스크릿한 뭔가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애널리틱 솔루션이 대부분 경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 솔루션의 그 반대에 해당하는 뉴머리컬 솔루션을 저희는 구해야 돼요. 이제 뭐 학부 때 배웠던 그런 뭐 수치 해석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아무튼 이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가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간에 따라서 각 값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걸 애널리틱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의 경우 애널리틱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머리컬 솔루션을 저희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뉴머리컬 솔루션을 계산하는 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시뮬레이션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저희 시뮬레이션 봤던 예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그냥 게임하고도 거의 똑같아요. 게임 안에도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서 뭔가 3D가 됐든 뭐 2D가 됐든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동작이 막 일어나고 있으면은 그 내부에 돌아가는 코드는 거의 이게 기반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떤 물체가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근데 결국은 그걸 다시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뉴머리컬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결론이 오기까지 좀 길었는데 어떤 그 리마인드가 되고 좀 하이 레벨의 그림이 그려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그러면 뉴머리컬 솔루션을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이제 요거 잠깐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뉴머리컬 솔루션을 계산하는 방식은 자, 우선 물리 시스템은 보통 상태 방정식이라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상태 방정식이 일반적으로 미분 방정식의 형태거든요. 아까
요 예시 기억하시나요? 여기. 여기서 V가 상태 변수예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어떤 값, 차량의 속도잖아요. 궁금해하는 이런 값들을 상태 변수라고 하고 그 상태 변수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들어있죠. 상태 방정식의 형태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또는 내가 궁금해하는 상태 변수가 있으면은 거기서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수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상태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상태 변수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을 같이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태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가 현재 상태의 상태 벡터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의 벡터 그 두 개를 인풋으로 넣으면 이 상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 변화율이 튀어나오는 게 상태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간에서의 상태를 알고 있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태 방정식에 입력을 해주면 요 dt분의 dx, dxt가 계산이 되겠죠. 인풋 벡터도 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알고 있으면은 요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현재 시간의 상태를 알고 있고 x를 알고 있고 xt를 알고 있고 dx, dt를 알고 있으면 이거 두 개 적분하면 그 다음 시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타임 스텝을 짧게 가져가면 네, 저희가 그렇게 근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태를 계산했으니까 이제는 그 전에 요 위에서 했던 현재 상태를 다음 시간으로 바꾸면은 이 과정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지 알 수 있고 또 요거 상태 방정식 입력하고 적분하면 또 약간의 다음 시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게임 예제로 가볼게요. 레이싱 게임에서 이 플레이어, 이제 사람이 조작을 막 할 거잖아요. 그 조작하는 것들이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페달, 그 다음에 막 기어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비이클 다이내믹스 모델이라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뭐 예를 들면 이 클래스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보셨던 그 상태 방정식이고 그게 미분 방정식의 형태입니다. 이 비이클 다이나믹스 모델에 저희가 궁금해하는 상태 변수들, 스테이트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 게임 내에서 차의 위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포지션 값 있을 거고 차가 막 이렇게 들려 있을지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지 차의 자세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오리엔테이션 또는 애티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의 속도도 관심이 있죠. 그래서 리니어 앵귤러 벨로시티가 있고 그 이외에도 차량 내부에 지금 엔진이 몇 RPM으로 돌고 있는지 기어값이 얼마인지 막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궁금해하죠. 이런 것들이 다 상태 변수이고 아까 봤던 그 X라는 벡터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지금 이제 사람이 주는 입력, 그 다음에 차가 도로 위를 달리잖아요. 그래서 도로가 서피스 컨디션이 어떤지, 예를 들면 웻 컨디션이면 되게 미끄럽겠죠. 그리고 도로의 지오메트리 형상이 뭐 예를 들어 도로가 되게 범피한 도로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지오메트리에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기 역학적인 특성도 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 내에서 바람 부는 게 만약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차가 이제 전진하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되게 세게 불게 하면 그만큼 속도가 느려져야 게임이 더 현실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인풋으로 넣어줍니다.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짜 그냥 함수 하나예요. 이 함수에다가 x값 넣어주고 x값은 기분이에요.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u가 지금 여기 다 요거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럼 뭐가 계산이 되냐면 이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 스테이트의 변화율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분을 그냥 뿅 해주면 이 스테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요 위에 예시로 볼까요? 포지션이 위치가 있어요. 시간이 10초일 때 차량의 위치가 있는데 그 차량의 위치를 그래서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변화할 건지가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걸 저희가 잠깐 적분을 해주면 그 다음 시간에서의 위치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이때 10초에서 지금 10.01초가 이제 그 다음 스텝의 위치를 계산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적분을 10ms만큼만 적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 게임 같은 거 할 때 몇 프레임으로 돌고 있는지 그거 막 뜨죠. 이거 이제 100프레임으로 돌고 있다라고 치면 그게 적분을 10ms 단위로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값이 다시 사용자한테 들어가겠죠? 일단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그 비이클 다이나믹 모델이 아까 수식 같은 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수식은 어디서 또 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포뮬러가 있어 그걸 네. 기반을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도 네. 고정인 건지 아니면 또 이게 가설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네. 거랑 바뀔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게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네. 어떤 게임은 되게 차량의 움직임이 되게 정교하고 네. 어떤 게임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퍼런셜이 결국은 이 상태 방정식의 포뮬러가 굉장히 다양한 포뮬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실제 차량과 더 유사한 포뮬러가 있고 실제 차량과는 조금 괴리가 있지만 계산하기가 간단한 그런 이제 수식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변수들이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근데 그냥 공차 중량 가치, 차량의 중량 가치 그냥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값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그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추정해야 되는 그러한 값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초이스가 있는 건데 네. 저걸 선택하는 만약에 저희가 만약 제조사라고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하려고 한 상황에서 어떤 비이클 다이내믹 모델 쓸지는 네. 회사에서 정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어떤 걸 본에 따라서 성능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런 모델 같은 것들만 따로 만드는 네. 뭐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자들이 음,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외부에 어, 네. 네, 되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가 시뮬레이터 만들 때, 이 모라이에서 시뮬레이터 만들 때 딱 예시를 드리자면, 네. 저 비이클 다이나믹스 모델만 되게 정교한 모델을 라이브러리로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이제 구매를 해서 썼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게임 엔진 내에도 이제 저런 기본적인 다이나믹 모델들이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얼리얼 엔진이나 뭐 유니티 같은 걸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거기 안에 기본적인 또 모델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걸 써도 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정교하게 차량의 움직임을 모사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외부 회사에서 라이브러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초과하면 안 되니까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 트랙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분야로 넘어가 볼게요. 막 수학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네, 머리 아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하이 레벨의 그림이 다시 좀 잡혔으면 좋겠고 이제는 자율주행 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지 않고 실제 차량으로만 테스트를 하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여러 가지 실차를 가지고 시험을 하기에 위험한 상황들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차량 요즘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양산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서 레인 체인지,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해주는 차량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을 거잖아요. 이걸 제대로 동작할 때까지 계속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시험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더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경우에 얘가 자율주행차예요. 자율주행차는 얘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걸 인지를 하고 차량을 잘 세울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것도 알고리즘이 제대로 개발되기 전이면은 그냥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수행을 하게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개발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네, 사고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여러분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안 되는 과정이 훨씬 더 길어요. 뭔가 되기까지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과정들에서는 이런 시스템의 경우는 쉽게 말해서 사고가 나기 좋은 거죠. 만약에 근데 약간 다른 예시고 지금 이제 자동차 얘기하다가 다른 예시인데 항공기 생각을 해보시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개발 단계에서는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실제 뭐 실험을 계속 하려면 뭔가 모형 만들고 날려보고 날리면은 추락해서 박살이 나고 또 만들고 또 박살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그게 이제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가 왜 필수적인지 좀 직관적으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비용이나 시간도 상당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화되어서 나오기까지 수년간 계속 개발을 할 텐데 그 테스트 기본적으로 네, 계속 실패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다행히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테스트 다시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사람 타고 있고 여기 사람 타고 있을 텐데 다시 원래 위치대로 막 차 운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다시 이거 후진해가지고 또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차로 한다는 거는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그냥 준비 과정부터가 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굉장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테스트하기 위한 차량도 구매하고 관리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공간도 구매하고 관리를 해야겠죠. 이게 다 비용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처음에는 저희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 뒀어요. 여러분들 코드 짜보셨으면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동작하던 게 제가 뭐 한 3개월 동안 막 다른 기능들을 막 추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잘 되던 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잘 만들어서 잘 동작하던 기능이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다 보니까 사이드 이펙트로 동작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고 이 리그레션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성공했던 테스트도 계속 테스트에 포함을 시켜서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걸 리그레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제가 이번 달에는 이게 잘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한 달 뒤,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성공한 테스트도 제가 계속 테스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차량을 개발하는 주기 동안 이 테스트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이걸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공한 테스트 케이스들이라도 이거를 또 다음 테스트 케이스 하려면 또 차량 막 딴 데로 위치 옮기고 막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비효율적인 그러면 이거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대체를 하는지 좀 더 원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실제 차량 그리고 센서 환경들과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까 앞서 봤던 이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던 것 대신에 여기 소프트웨어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차량이 있었는데 차량이 여기에는 아까는 소프트웨어였지만 지금은 실차가 들어오면 되고 여기도 환경이 소프트웨어로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실제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자율주행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가 운전자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웃풋을 내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차량이 있을 텐데 이 차량 마찬가지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공기 중을 달리고 있으니까 또 그러한 인풋들이 있어가지고 이 차량이 위치가 조금씩 바뀌게 될 거고 실시간으로 이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을 거예요. GPS 달려있고, 카메라, 그다음에 라이다, 이런 레이더, 이런 센서들이 달려 있어서 거기서 들어오는 센서들의 값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값들을 바꿔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지금 차가 70km로 달리고 있는데 50km로 낮추고 싶어요. 앞에 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브레이크 페달 입력이 예를 들면 뭐 50%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차량이 그러면 속도를 살짝 늦추니까 60km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나는 50km까지 떨어뜨리고 싶은데 지금 60이네? 그럼 시만큼 더 줄여야 돼 해서 브레이크 페달 값을 여전히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클이 이제는 50km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시속 50? 내가 원래 하고 싶던 게 시속 50이니까 이제는 브레이크 페달 더 값 줄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이거 0으로 바꾸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실제 소프트웨어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하려고 하면 아까 봤던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해주면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게임에서 얘기했던 그 비클 모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비클 모델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실제 도로, 실제 공기 있던 거를 소프트웨어적인 도로 모델, 그 다음에 공기 역학 모델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서도 실제 센서 대신에 카메라 같은 것들을 또 모델화 해가지고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일종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개발하고 싶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하고 이 시뮬레이터하고는 계속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물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루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 반복돼서 돌아가는. 그리고 이때 그 루프에 지금 들어있는 게 지금 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CL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인더 룹이라고 불러요. 이 루프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 하드웨어가 같이 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용어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네, CL까지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이 C이 그러면 왜 좋은가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뭐 안전, 뭐 효율 이런 거 이외에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어서 그걸 좀 더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분해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이 있습니다. 인지, perception 있고 판단, decision making 또는 planning, 그 다음에 컨트롤, 제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원래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디시전 메이킹이나 플래닝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퍼셉션이 퍼셉션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제가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퍼셉션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개발 못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 근데 이렇게 하면 퍼셉션 팀 그러면 몇 년 동안 개발 다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개발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터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이 퍼셉션과 그 다음에 센서 모델을 대체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어떤 이야기냐면 원래 이 퍼셉션이 디시전 메이킹이나 플래닝에 줘야 되는 정보가 어떤 거냐면 지금 차 앞에 뭐 사람이 서 있어. 지금 차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걔가 빨간불이야. 내 차 앞에 다른 차가 있고 그 차까지의 거리는 뭐 50m야. 이런 정보들을 퍼셉션이 계산을 해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으로 넘겨줄 거거든요. 그 정보를 시뮬레이터에서 그냥 대신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터는 가상의 세계를 자기가 구현을 하고 있으니까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객체들의 정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냥 이제 이 원래 퍼셉션이 얘한테 넘겨주는 형태로만 바꿔서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퍼셉션 개발이 안 되어 있더라도 디시전 메이킹 플래닝 그다음에 컨트롤 여기 다운스트림은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독립적으로 팀별로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게끔 해주고 팀 간의 어떤 그 종속성을 제거해 주는 데 있어서 시뮬레이터가 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지 소프트웨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인지 소프트웨어는 근데 오픈룩 테스트로 개발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픈룩, 클로즈룩 요거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 너무 복잡한 얘기했으니까 조금 실생활로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오픈룩의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제어 대상이 저희 지금 물 끓인다고 가정해보세요. 라면 먹고 싶어서 물 끓이려고 해요. 근데 이때 제어 대상의 상태랑 관계없이 그냥 내가 어떤 설정 값을 그냥 뿅 넣어주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물 끓인다고 하면 막 전자레인지 값을 막 실시간으로 막 조절하지 않죠, 저희 보통. 그냥 전자레인지 그냥 뭐 5분, 10분 이렇게 세팅해놓고 그냥 풀파워로 그냥 돌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오픈룩이고 이거랑 다르게 마찬가지로 물을 끓이긴 끓이는데 크로스룩으로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국물을 적당히 보글보글한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부대찌개 이제 끓어가지고 막 이제 햄 집어먹게 되는 상태면은 그때부터는 이 국물이 막 보글보글 풀파워로 끓이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요, 보통? 국물이 너무 세게 끓고 있으면 이 시스템 투비 컨트롤드가 여기 이제 국물인 거예요. 국물이 너무 세게 끓고 있으면 지금 너무 세게 끓네? 이걸 봐가지고 저희 머릿속에서는 그럼 지금 불을 낮춰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이번에는 너무 안 끓어요. 이미 그냥 너무 식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먹어보니까 너무 찬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세게 끓여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다시 뇌에서 만들어가지고 불을 더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오픈룩은 뭔가 인풋 데이터를 한번 그냥 결정을 해놓고 그냥 그거대로 그냥 계속 넣어주는 게 오픈룩이에요. 클로즈룩은 그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어떤 대상을 확인해 가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명령들을 바꿔내는 게 클로즈룩입니다. 그런데 인지 소프트웨어는 오픈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로 들어오는 영상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보면 요즘 전방 카메라가 거의 다 대부분 신차에는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걔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카메라에 이미지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카메라 이미지 보고 여기 사람이네, 여기 차네,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거기까지 거리를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아웃풋으로 뿅 내보내면 걔 역할은 끝이에요. 그거를 그냥 이제 예를 들면 차에서는 보통 뭐 20Hz, 30Hz 이렇게 돌거든요. 걔네들이 20Hz 주기로 그냥 계속 그걸 수행할 뿐이에요. 지금 그냥 카메라 이미지 받아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있네, 뭐 여기에 신호등이 있네, 색깔은 얼마네, 뭐 여기 차선이 있으니까 차선은 뭐 차선이 존재를 하고 차선 색깔은 뭐고 그냥 그런 정보들을 그냥 보내주고 끝이에요. 애초에 퍼셉션 소프트웨어는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테스트를 하면 될까요? 실제 환경에서 레코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걔를 그냥 퍼셉션 소프트웨어 그냥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 이미지 저희가 100초 동안 녹화된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걔가 30프레임 카메라예요. 그러면 3000 프레임이 있겠죠. 이미지 3000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미지 3000개를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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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셉션 소프트웨어에 넣어주면 하나씩 하나씩 정보가 나오겠죠? 주변에 물체가 있는지,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걔의 클래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뽑아서 나올 건데 이 인풋 데이터에 대한 정답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보통 이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하겠죠.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거 두 개를 이제 그냥 비교해주면 오픈루프의 경우는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더스트리의 기본적인 이 일반적인 프랙티스가 인지 파트는 실제 데이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개발과 검증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까 보셨던 대로 그냥 오픈루프로 그냥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근데 판단이나 제어는 아까 그냥 국물 끓이는 예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애초에 소프트웨어 자체가 내가 만든 어떤 결과 때문에 그 다음 스텝에서의 내 판단이나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내는 아웃풋이. 그래서 실 환경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항목. 그냥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그게 다시 내 다음 스텝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입력을 한번 쫙 만들어가지고 넣어주고 그냥 비교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판단 제어는 시뮬레이션 쓸 환경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두 개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그 완성도가 올라갔으면 두 개를 이제 합쳐줍니다. 합쳐가지고 그때는 실차 테스트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옆에 있는 그 예시의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어때요? 도로도 그냥 다 완전히 플랫하고 이거 지금 보면 막 차 형상 다 너무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행자거든요. 이거 굉장히 다 단순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판단이랑 인지 파트를 생략을 한 시뮬레이터인데 얘는 심지어 제어 파트도 생략한 시뮬레이터예요. 이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이라는 회사는 미국 회사고 상당히 지금 그 미국 특히 국방 분야에서 그쪽에 어떤 시스템 로봇 자동화 또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오브젝트 심, 예전에는 이름이 시미안이었는데 그 소프트웨어로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얘네들은 제어 파트, 인지 파트 다 빼버리고 판단만 검증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터를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개발 효율을 올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보셨던 차량 그리고 제어 파트마저 생략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도로가 범피하든 뭐 예를 들어 뭐 도로가 미끄럽든 이런 부분들은 제어 알고리즘 하는 사람이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보고 사실 그걸 개발하는 건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시뮬레이터에서 과감하게 빼버리고 시뮬레이션은 이 판단에만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판단 부분만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끔 제품을 공급을 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제 일반 현재까지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 몇 개만 좀 얘기를 해보고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터랑 관련된 과제들이 어떻게 있냐면 지금까지는 인지 데이터, 인지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실제 데이터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시뮬레이터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뮬레이터 영상이에요. RF 프로라는 시뮬레이션의 영상이고요. 보시면은 뭐 꽤 그래도 정교한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 몇 년 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 차량에 요즘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있고 그거 통해 가지고 주차 자동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4개의 피쉬아이 카메라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쉬아이 카메라 4개의 영상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데이터셋을 확보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엣지 케이스 데이터를 쉽게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 오는 날씨에 되게 도로에 자주 있지 않은 표지판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되게 그 레어한 어떤 신호등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걔에 대해서 안개 꼈을 때, 걔 눈 올 때, 뭐 걔 아니면은 뭐 번개가 치고 있을 때 그런 데이터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리고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드리면은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제가 전 회사에서 프로젝트 할 때 그 회사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막에서 그 운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거기 되게 낙타가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 인지 소프트웨어가 검출할 수 있어야 되는 객체가 바닥에 누워있는 낙타였어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낙타를 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통 근데 저희 데이터셋 하면은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낙타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낙타 데이터 수집하러 차 끌고 갔어요, 거기에. 그 지금 수집했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엣지 케이스들의 경우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수집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또 GT 데이터의 경우도 저희가 이 모델을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터에서는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셋을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으면 굉장한 장점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점들은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꽤 정교해 보이지만 이걸로 학습했을 때 실제 도로에 나가서 이걸로 주행을 시켜보면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런 문제를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또는 sim to real transfer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는 검증이 되긴 했어요. 제한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지판의 케이스는 조금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벗어나서 정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들이 이상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아직 갈 길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에서 그 시뮬레이터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이거 레이블링 업체에 맡기면 돈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날씨를 바꾸고 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내에서는 자유롭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아주 레어한 케이스에 대해서도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그게 실제 도로에서 잘 동작을 하느냐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E2E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연구들이 있고 또 실제로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의 E2E 네트워크. 그래서 이 자율주행 분야의 E2E 네트워크는 이제 인풋이 센서 데이터고 아웃풋이 차량의 그냥 제어 명령이에요. 아까 보셨던 인지 판단 제어를 다 하나의 그냥 네트워크로 통합을 한 얘를 이제 E2E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E2E 네트워크를 이제 쓸 환경으로 검증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전까지는 저희가 오픈룩 얘기를 했었죠. 인지 소프트웨어는 그냥 오픈룩으로 그냥 실제 데이터를 그냥 쭉 넣어주고 실제 데이터에 그라운드 트루스하고 비교를 해주면 검증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지에서 제어까지를 이제 E2E로 처리를 하고자 하면 오픈룩으로 더 이상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서 실제 데이터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 진짜 마지막 예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도로에서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시간이 t가 1초일 때 이 주변 차량이 있고 제가 제어하고 싶은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차선을 이렇게 끼어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선을 해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하면 이제 트래픽 비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바라는 상황인 건데 트래픽 비클이 이렇게 가는 동안 차량은 속도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의 상황은 실제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지 데이터가 다 시뮬레이터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인지 데이터가 시뮬레이터로 나온 인지 데이터는 아직까지 그 활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 E2E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말 이제 완성도 높은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 어떤 워크플로우에 있어서의 좀 고민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게 길었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아까 누머리컬 솔루션 구하는 게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네, 상태 변화를 계산해주고 접근해주는 과정들이 소프트웨어 내에 구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게임 엔진 같은 거 관심 있으시면은 요 내용이 그 게임 엔진에 아주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더룩 그래서 실제로 있는 실제 차량, 센서, 환경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에 있는 모델로 대체를 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각 팀이 독립적으로 진개발과 검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핵심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어려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은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에서도 질문 있으면은 저기 질문을 할 때는 온라인의 학생들도 들을 수 있게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합성 데이터 쪽이 궁금해요. 지금 합성 데이터가 도전 과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좀 그 데이터를 학습할 때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합성 데이터가 여전히 더 많은지 아니면 그냥 실제로 구축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되 합성 데이터를 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전히 논의 중인 건데요.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그거 사실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 비율을 얼마나 잘 섞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현재까지의 결론, 현재까지는 그래도 이거 어떤 대략적인 숫자이기는 한데 뭐, 그 리얼 데이터 셋이 최소 10배 정도는 더 많아야 된다. 이건 아주 러프한 숫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직까지는 가상 데이터셋을 섞는 비율이 굉장히 적어야지만 이게 실제 환경에서도 잘 동작을 할 수가 있고 가상 데이터셋이 조금만 비율이 더 늘어나면 실제 성능 향상이 미미하다는 게 현재까지 생각입니다. 하나 더 궁금해요. 네. CS 2025에서 LWM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은데 LWM을 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CS 2025를 이번에 안 봐가지고 LWM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트윈에서의 그런 체계적인 그러니까 피지컬 AI를 좀 적용한 네. 라지 월드 모델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네. 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결인 것 같아서 네. 네네.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라지 월드 모델의 어떤 현재 그 기술적인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이트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시뮬레이터를 그러니까 잘 동작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필요로 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뭐 맨 처음에 봤던 요거 지금 여기 예시 요거 이제 10km 정도 되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리얼월드에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막 차량들이 있고 뭐 보행자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월드 모델들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네, 앞으로 좀 연구가 그것도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거 저도 좀 공부를 해볼게요. 저도 아, 관심이 가네요. 그 CS 뭐예요, 혹시 이름이? CS2025에 이번에 아, CS20이요? 아, 네. 벤슨왕이 기조 연설한 거. 음, 제가 배워가네요. 선생님, 저도 질문 네,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아까 비클 다이나믹 네, 모델 수 있는 그 다이어그램 잠깐 네.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말씀하신 거 맞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요거 보면서 아까 네, 다른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라지 월드 모델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연관지어갖고 저 비클 다이내믹 모델이라는 게 네. 그냥 피직스 베이스의 고정된 모델인 건지 아니면은 거기 일부의 파라미터가 있어갖고 네. 대부분의 물리 베이스로 되어 있겠지만 일부 파라미터가 있어서 그게 이제 네. 학습 가능 형태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말씀 주신 부분이 이 비클 다이나믹스 모델의 경우는 어, 어떤 그 모델 기반의 이게 또 모델 하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데 뭐 딥러닝 또는 그런 이제 AI 기반의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 필요가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전적인 방법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그래도 충분한 정확도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그 이거를 이제 어떤 고전적인 방식이 아니라 뭔가 AI 기반의 어떤 부분이 도입이 되면 크게 뭔가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은 이 센서 모델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 모델의 경우는 해줘야 되는 게 도로가 있고 예를 들면 3D 월드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뭐 차량이 있고 뭐 주변에 막 사람이 막 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센서 모델이 해줘야 되는 게 카메라 이미지를 예를 들면 만들어주고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주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딥러닝 또는 좀 더 광범위한 AI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그 네, 아까 도메인 트랜스퍼, 도메인 어댑터즈 네,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인데 네, 그 이제 큰 오늘 얘기해 준 주제를 보면 큰 틀에서는 심투 리얼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비전 쪽 학회도 많이 보면은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나 번호성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네, 시뮬레이션 뭐 시뮬레이터일 수도 있고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네. 것 같은데 거꾸로 이제 좋은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리얼 투 심을 잘하기 위한 그런 건 없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오, 제가 또 배워가네요. 지금, 일단 말씀 주신 부분을, 그러니까, 아까 뭐 사실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쪽 말씀 주신 부분을 뭐, 최근에 뭐, 어떤 리서치 자료라든지 막 이런 걸 솔직히 찾아보질 않아서, 네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네, 말씀드려봤자 뭔가 부정확한 정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온라인상에서 네, 서은아 학생이 질문을 하나 올렸는데요. 잠깐 볼까요?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합성 데이터셋이 실제 데이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때 데이터 분포 측면에서 합성이라는 게 티가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합성 데이터 셋이 네, 실제 데이터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때 데이터 분포 측면에서 음, 이때 데이터 분포가 그 아까 처음 이제 질문 나왔던 그 분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분포를 말씀하신 걸까요? 혹시 지금 바로 챗을 써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서은아 학생. 아, 죄송하지만 그 답변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네. 수 있으신가요? 네네네. 말씀 주신 문의 주신 데이터 분포라는 부분이 리얼월드 데이터와 뭐 합성 데이터를 섞을 때의 어떤 비율 또는 그런 분포를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이 데이터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리얼월드 데이터랑 이제 보기에 좀 티가 나는 건지 그걸 여쭤보신 걸까요?
아, 네. 그 합성 데이터셋만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바이어스가 있다던가 분포가 다르다던가 뭔가 생성된 시뮬레이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뭔가 바이어스된 분포에서 데이터가 생성된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여전히 질문을 잘 이해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희가 합성 데이터셋을 넣는 경우 자체가 엣지 케이스에 대해서만 현재까지는 넣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뭐 표지판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주 볼 수 있는 표지판의 경우는 그냥 리얼월드 데이터를 그냥 확보를 해서 그냥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잘 못 보는 그런 이제 희귀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표지판들만 이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분포라는 게 이제 사용자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네트워크 개발자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이 분포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이 된 걸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네, 서울 네, 로보틱스의 그 네, 주 비즈니스 네, 모델하고 네. 지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지금까지 그 좋은 이론들을 하고 그런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네, 사용되고 있는지 네. 사용된 예가 있는지 아, 네,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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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저희 회사 지금 자료를 딱 바로 오픈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로보틱스의 경우는 그리고 서울로보틱스의 경우는 다른 회사들하고 조금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하고 조금 다르게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율주행차 회사들은 차량이 알아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울 옵틱스에서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은 이제 외부에 누군가가 그냥 서서 이 차를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유스 케이스가 차량 공장 라인의 끝부분을 자동화하는 건데요.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들이 공장 라인 끝에서 이제 양산 라인 끝에서 생산이 되면은 사람이 거기 가서 탑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차 장비들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 장비들을 통과하는 동안 운전을 사람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통과를 하고 테스트가 끝나서 문제가 없으면은 공장 바로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해놓고 이제 그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차량을 자율주행화 시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에 저희가 라이다와 같은 센서들을 배치를 해서 차량들이 어디에 있는지, 차량들의 속도는 어떠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각각의 차량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명령을 생성을 해서 차량에 리모트로 명령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센서들을 탑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차량들의 경우도 공장이라는 한정된 공간 내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서울 로보틱스의 그 인프라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네, 학생들 중에서 그 솔로부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인재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그래도 좀 지금 만약에 채용하고 있다면 어떤 네. 직군 일을 뽑는지 그런 것 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아, 네, 네. 리크루트.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 로보틱스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정확한 거는 이제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커리어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커리어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고 저희가 그 뭐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시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전통적인 뭐 제어라든지 모션 플래닝, 패스 플래닝을 공부했던 분들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떤 딥러닝 또는 AI의 어떤 알고리즘들 연구해 오신 분들도 필요로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라이다를 중심으로 인지 시스템을 개발해 왔는데 앞으로는 카메라와의 센서 퓨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카메라가 잘하는 거 라이다가 잘하는 게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조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로 오픈된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비전 퍼셉션 엔지니어도 채용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여러분 그 예를 들면 커리어 페이지를 보셨는데 거기에 이제 뭐 내가 생각할 때 딱 맞는 느낌이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커리어 쪽으로 뭐 간단한 이력서를 보내주시고 뭔가 뜻이 맞는 어떤 포지션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커리어 페이지 한번 봐주시고 자유롭게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네. 그 좋은 강의를 해주신 서울 로보틱스 이수관 이사님한테 큰 박수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